네, 첫 번째 발표는 해시드의 김서준 파트너가 해시드가 왜 블록체인 게임에 투자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까지 많이 와주실 거라고 기대를 못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세션은 말 그대로 해시드가 왜 블록체인 게임에 갑자기 관심을 가지는가. 저희는 원래 게임 쪽에 투자하던 VC도 아닌데 갑자기 왜 게임이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생각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한 가지 뽑자면 일자리 감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거의 지구의 지속 가능한 문명의 발전을 놓고 봤을 때 지구 온난화나 그런 것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하게 인류가 맞닿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카카오 택시 가지고서 카풀 시장을 뺏긴다고 택시 기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넘어서서 조만간에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죠. 모든 자동차는 무인 자동차로 바뀔 거고 아예 택시 운전사라는 직업 자체가 수년 내에 없어질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곳 중에 하나가 편의점 알바죠. 아마존 고를 비롯해서 수많은 매장들이 무인화 매장으로 바뀔 겁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이제 로봇의 역할이 대체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가보면 카페엑스라는 이름으로 그 로봇이 바리스타를 하는 그런 매장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가 쿠팡에 큰 투자를 했을 때 동시에 같이 3천억을 투자했던 게 줌피자라고 하는 피자 그 스타트업인데요. 로봇이 이렇게 피자를 만듭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더 맛있게 정밀하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일자리들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왜 살아야 될까요? 어떤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저희 해시드 내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도 어머니한테 구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이런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공감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게임을 하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근데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이제 게임하면은 잘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e스포츠 시장은 사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시장이죠. 한국인으로서 저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년 내에 e스포츠 시장이 미국의 4대 메이저 스포츠를 합친 시장보다 더 커질 거다 하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스포츠 스타는 축구나 농구나 야구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e스포츠에서 활동하고 있는 페이커라고 하는 선수죠. 작년에만 40억 원 이상을 벌었다고 추정이 되고 있고 누적으로 번 돈 아마 100억이 넘어갈 거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단순 이런 스포츠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런 게임 생태계에서 방송을 하는 스타 BJ들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대도서관은 나는 유튜브로 1년에 17억 번다라는 부제의 이름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죠. 근데 비단 이런 게임 세계에서 특수한 어떤 방송을 하거나 선수를 해서만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한국의 게이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게임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태계를 증명해 오고 있었습니다. 리니지는 1998년에 나온 게임이니까 20년이 넘은 게임이죠. 이 아득한 과거에 나온 게임이 지금까지도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겁니다. 심지어 제 친구들 중에서도 여전히 제가 이제 중학생 때쯤 나왔던 게임 같은데 지금까지도 리니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리니지를 하고 있는 가장 큰 동인 중에 하나는 리니지를 통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명해낸 또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이렇게 게임 속에서 만들어진 디지털 에셋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임 아이템 거래소입니다. 전 세계 최초의 게임 아이템 거래소는 2001년에 만들어진 아이템베이고요. 지금은 이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여러 가지 그런 버추얼 월드에서 만들어지는 재화가 결국은 아이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당연하다는 걸 우리들이 받아들이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은 좀 이상한 나라로 아마 외국인들 눈에 보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게임은 세 가지 유형의 게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서 더 무조건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1세대, 2세대, 3세대처럼 더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유형의 게임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도로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게임은 우리가 이제 패키지 게임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게임 하나를 돈을 주고 내가 구매를 한 다음에 특별히 뭐 이 게임을 하면서 추가적인 돈을 내지 않아도 게임 속에 만들어져 있는 컨텐츠를 내가 유저로서 온전히 경험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마치 뭐 영화 하나를 보는데 돈을 내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게임이죠. 최초의 게임들은 다 패키지 게임들이었고요. 요즘 오늘날에는 이런 패키지 게임이 이제 많이 유통되고 있는 곳이 스팀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소위 넥슨이 유행을 시킨 그런 부분 유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 유형의 게임이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그 부분 유료화 게임들은 게임을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죠. IT 스타트업 씬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제품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신 자체도 제품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식의 부분 유료화 게임들을 보면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유저들은 그냥 돈을 내지 않고 이 세계에 참여하지만 사실상 이 게임 세계에서 활동하는 유저들 하나하나가 마치 서로에게는 좀 경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NPC 같은 게임 속의 하나의 이제 엘리먼트가 되기 때문에 그 세계 속에서 내가 더 돋보이고 싶어서 더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경쟁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 수많은 유저들은 부분 유료화를 선택하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여나갑니다. 현재 가장 많은 게임들이 뭐 이러한 형태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리니지가 보여줬던 돈을 벌 수 있는 게임, 이 앞에 있는 두 가지의 게임은 철저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유형의 게임은 내가 소비할 수도 있지만 생산의 플랫폼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심지어 내 직업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가상의 공간을 제공하는 게 이 세 번째 유형의 게임입니다. 저희들은 이 세 번째 유형의 게임이 단순히 게임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버추얼 월드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무한하게 큰 세계관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경제보다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이 버추얼 월드에서 만들어지는 경제의 크기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보여준 영화가 바로 이제 레디 플레이어 원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한테도 작년에 봤던 여러 가지 영화 중에서 뭐 생각할 거리로 보자면 가장 많은 영감을 줬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을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영화의 내용을 시놉시스를 설명해 드리면 저런 빈민촌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들이 쌓여서 정말 이 가난한 빈민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의 주인공이 있고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모두 하나같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VR 기기를 착용하고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정말 밥 먹고 잠자는 것만 합니다. 나머지 모든 경제 활동은 이 가상 세계에서 VR 기기를 낀 세계에서만 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생산 활동과 아이템을 획득한 것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가상 세계로 나아가면서 뭔가 재화를 획득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에 활용하는 것은 갑자기 발명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인류가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보여줬던 그런 반복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인류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경제관은 늘 어떤 하나의 포식자 혹은 하나의 세력에게 포화가 되고 효율화됩니다. 그랬을 때 피지배 계층은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땅, 새로운 그런 나라에 가서 식민지를 만들거나 자기만의 어떤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렸을 때 이제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를 상륙했고요. 이 인도에서 이제 후추라는 것을 가지고 오게 됐던 것이 결국은 수많은 그런 서구 열강들에게 그런 후추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징표가 됐죠. 후추는 약 1000년 동안 금보다도 더 비싼 그런 향신료였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던 그룹이었는데요. 이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지금의 미국을 개척했고요. 그곳에서 또 많은 경쟁을 하고 인디안들과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죠. 유럽의 열강들은 또 미개척 지역이었던 아프리카 지역으로 많이 나아가서 그곳에서 전투를 치열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탄가니아 호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이자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그런 큰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 호수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4개의 국가가 접경해 있기 때문에 이 호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열강들이 서로 연합을 맺어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런 가상 세계가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받아주는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가상 세계에서 마치 우리가 후추를 발견해서 기존의 경제에 후추를 사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팔듯이 이런 경제 구조의 선순환이 새로운 가상 세계를 통해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도대체 왜 탄생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비슷한 해법을 찾았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하던 시기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경인데요.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구제금융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붕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업을 잃어버리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연방은행은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돈을 찍어내고 자기들이 친한 몇 개의 그런 은행들에게 이미 파산이 명확하게 결정된 은행들에게 수많은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구제금융들을 하는 것들을 보고 굉장히 많은 사회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달러 경제라는 걸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물럭거릴 수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움직임 속에서 탄생한 것이 비트코인인데요. 결국 이런 가상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사실 더 많은 위험성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화폐 경제라고 말하는 곳은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많은 견제 장치를 통해서 성숙된 면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개발자와 기획자 그리고 그들의 모든 유저들의 데이터는 하나의 중앙 서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순간 그 세계에 살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잘못된 어떤 기획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이템의 가치가 내가 5년, 10년 동안 모아서 얻었던 아이템의 가치가 순식간에 폭락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화된 소수의 사람들이 관리하는 가상의 세계가 마치 서버 하나에 저장되어 있는 세계가 우리의 경제 활동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러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점을 바꿔서 그럼 현실이란 무엇인가? 어떤 게 현실이고 어떤 게 가상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현실 속에 살고 있다. 나는 실존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이 마이크가 실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마이크를 만질 수 있고 촉각을 느낄 수 있고 이 마이크를 제가 떨어뜨리면 한 1점 몇 초 정도 뒤에 중력 가속도의 영향을 받아서 땅에 떨어질 것이라는 물리 법칙에 기반해서 이 마이크가 실존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몇 가지 자연 법칙들에 의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치가 믿을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거나 지워지거나 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면 그건 결코 현실일 수 없겠죠. 저희는 현실의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버추얼 월드, 가상 세계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개념으로 가상의 세계지만 사실은 현실의 인터넷, 현실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가상의 공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현실 세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물리 법칙들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법칙과 사람들 간의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인터넷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네이버 같은 카카오톡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사용합니다. 저도 이들을 매우 신뢰하지만 뉴턴 물리학만큼 그들을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때 주로 SF 영화를 보면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F 영화에서 일어난 일은 틀림없이 빠르면 수년, 길어도 수십 년 내에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그럴듯한 멋있는 미래를 SF 영화는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런 SF 영화보다 먼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판타지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아이언맨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의 조각들에 의해서 상상의 나래를 보여주는 그 개념이 불과 최근 수년 정도 사이부터 등장을 했다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전,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부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마법 같은 개념에 의해서 날아다닐 수 있는 사람의 존재를 우리들은 꿈꿔왔습니다. 저는 이 관계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임 어플리케이션과 현실 세계에 기반을 하고 있는 유틸리티 토큰 프로젝트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유틸리티 토큰 프로젝트는 어떤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 경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과격한 실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피 한 잔의 가격이 1토큰이라는 방식으로 이 토큰을 디자인했을 때, 만약에 토큰의 가격이 5배, 10배 여러 가지 상황상 올라버린다면 누구도 이 토큰을 가지고 커피를 사 먹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게임이라는 곳에서는 이런 많은 것들이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재미있기만 하면은 다 용서가 된다는 이름으로 허용이 됩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만들고 싶었던 많은 키워드들이 사실상 게임 속에는 다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인 화폐 경제가 있고, 유저들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마켓플레이스의 개념,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뭉쳐서 무언가를 도모하기 위해 만드는 커뮤니티나 길드의 개념, 그리고 심지어 거버넌스를 가지고, 계급을 가지고 내가 성주가 되면은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까지 걷는 그런 거버넌스의 개념까지도 수많은 게임들이 이미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저희 해시드 랩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단 게임을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인류 문명이 확장되게 될 가상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렇게 증명된 다양한 토큰 모델과 거버넌스, 화폐 경제의 개념들이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유틸리티 토큰을 포함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실험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